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주를 빨리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주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는 것인지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고 또 나름대로는 쉬운 방법이 있지만 맨 처음에 사주를 봤을 때 이러한 요령으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사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 사주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주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남자의 사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를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사주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에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때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 볼 때 처음 공부하실 때 절대로 대운에다가 사주를 대입해서 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지 말고 사주 원국을 푸는 방법, 사주 원국을 먼저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것이 공부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풀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중요한 것은 사주 8자 가지고 일단 이 사주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여기다 모두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신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웠을 때 이것을 전부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커닝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커닝페이퍼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그거를 가지고 노트를 뒤져보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떻구나 하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그 공부가 자기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학을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이 사주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배운 것이 절대 헛된 학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의 경험이 되고 이 또한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사주를 잘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가 비록 초보자라 하더라도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사주를 어떻게 푸는 것인지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맨 처음에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것을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 때는 이것이 바로바로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써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럼 어떤 것을 적을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임술이 있죠? 그럼 임술은 이거는 이제 그 백호살에 해당되고요. 임술 백호.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낙정관살도 해당되거든요. 낙정관살. 그래서 우선 이런 식으로 임술은 이거는 백호살이 되고 낙정관살이 된다. 이렇게 이걸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미는 이것이 이제 양이 됩니다. 음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압록이라는 이제 어두운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런 압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홍염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운 것은 일단은 천간하고 지지하고 해서 우선 어떠한 종류의 살성과 그런 신살이 있는지를 우선 쭉 이렇게 훑어가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정류는 정의유를 보면 이거는 이제 천을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천을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병오는 요거는 이제 양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인 이것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그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양인과 양인격은 다른 것이거든요. 이 격이나 역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제 또 강의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보는 역학,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말하는 이런 역학에서는 뭐 양인격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성은 살성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있는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술은 백호살, 낙정간살, 정미가, 양인암록, 홍록 뭐 이런 천을기인 그 다음에 양이 이런 걸 그대로 그냥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주에서 뭐 상생상급, 이 사주가 좋은가 나쁜가, 용신이 뭔가, 격이 뭔가 이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주에 있는 그대로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가 얼마나 부자이냐, 얼마나 가난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출세하느냐,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은 이 사주에서 차후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 다음에 파악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는 우선은 상담할 수 있는 재료, 말할 수 있는 재료,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한테도 나쁜 일이 있고요. 또 아무리 빈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주를 빨리 보는 방법은 이렇게 사주에서 드러난 이거를 연월일시 순서대로 이렇게 그 궁대로 이걸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사주를 보자마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재벌이나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한테 이거는 다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에 드러난 천간과 지지에서 어떤 살성이라든지 어떤 귀인성이라든지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지지에서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를 그대로 또 이것을 적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지지를 보는 방법은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형살이 되겠죠. 형살. 그 다음에 미하고 유는 이거는 이제 격각살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 이것은 이제 탕화살이 되겠죠. 탕화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사주에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적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주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오행이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지, 그리고 어떤 오행이 이 사주에서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오행이 이 사주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를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사주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죠. 그죠? 뭐가 눈에 띄죠? 첫 번째, 이 사주는 화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벌써 눈에 확 띄잖아요. 자, 여기 정화가 있죠? 여기 정화가 있죠? 병화가 있죠? 오화가 있죠? 자, 이 미토라는 것도 조열한 토죠. 자, 술토도 조열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처럼 한쪽이 눈에 확 띄는 이럴 경우에는 이 사주는 상당히 화기가 많고 이 화기가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화가 안 좋구나.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주가 그럼 약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또 여기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딱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 약한지 눈에 확 띄죠. 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사주는 우리가 사주 보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주가 조금 보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조금은 보기 어려운 사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사주처럼 눈에 확 띄는 사주는 딱 보면서 바로 이 사주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 이 사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약한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임수가 눈에 확 띌 정도로 상당히 약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가 있는데 지금 술토 위에 수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선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토가 있고, 이때에 정임이 합이 돼서 목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요 사주를 간단하게 보실 때는 무조건 그냥 오행의 상생상극을 보시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실 때 요 사주의 주변에 밑에 층은 누가 사는지, 옆에 층은 누가 사는지,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 주변에 있는 것이 나를 도와주면은 힘이 있다고 보시고, 주변에 있는 것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힘이 없다. 이렇게 이거를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주를 눈에 딱 보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딱 보시면서 바로 옆에, 그 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내 옆에, 말하자면 주변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 그 주변 기운을 살펴보면 나머지 기운도 그대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딱 보면은 순대 주변의 기운이 이 굉장히 화토가 많으니까 이 수가 약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금은 금생수 하는 힘이 좀 약화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를 도와주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수가 이게 힘이 굉장히 약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수로 인해서 문제가 있겠구나. 화로 인해서 문제가 있겠구나. 우선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이때는 드러나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장간 속에 있는 거는 2차로 생각하시고, 맨 처음에 보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에서 무엇이 없나 하고 보니까 이 사주는 목이 없죠. 그죠? 목이 없죠? 다른 거는 있지만 현재 목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 사주는 목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자, 이것이 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보실 때 이 사주 가장 많은 게 무엇인가, 또 가장 약한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없는 글자는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이제는 이것이 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가 되고, 이제 이거를 갖고 어떻게 통변을 하는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재료 가지고 이제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화가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화는 자기 일간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비겁이 되겠죠. 사주에서. 그럼 나쁜 역할을 한다. 그럼 비겁이 나쁜 역할을 한다. 그럼 주변의 형제나 친구나 주변의 동료가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쟁 속에서 그렇게 해서 시달리면서 살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기하고 똑같은 비겁이 많으면 일어나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운명입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마치 전쟁 속에서, 경쟁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람하고 마치 싸움을 하면서 전쟁터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여러분이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주가 지금 이제 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가 힘이 없다. 이렇게 수가 힘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사주에서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건 이제 관성에 해당되거든요. 관성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명예요, 그 다음에 관직이요, 어떤 회사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 사주 같은 경우는 절대로 관으로는 출세하거나 회사 생활이 원만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보충으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드린다면, 이렇게 사주에서 관이 약하게 태어난 이 사람이 왜 제가
대운을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운에서 금수운을 만났다 해도 이 관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운에서 금수운을 만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출세를 하거나 직장을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주 원국에서 관이 이렇게 다 깨어져 있는 사람이 운에서 금수를 만나서 관을 보충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관으로 출세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수운을 만났다 한다면 이 사람은 관직이 굉장히 낮은 사람, 관운이 높지 않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회사에서 말단 사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운에서 금수운을 보충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무나 사장이나 이렇게 높은 관직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이미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그런 그릇인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운에다가 운을 자꾸만 대입하다 보면 사주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관성의 힘이 약해서 이 사주는 적어도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할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주만 보고 관이 이렇게 힘이 약한 것만 보고도 이 사람은 관운으로 갈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이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사주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목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거는 인성에 해당되죠. 자, 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성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로 인해서 출세를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떤 도덕적인 거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주에서 많은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이 전혀 없는 것은 그것으로서 이 사람은 도구로 쓸 수 없다. 사회생활로서 그걸로 출세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은 그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것을 바로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에 여기에서 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많은 것은 그럼 왜 그 복이 없는지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속 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주는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7개, 전체는 8개의 이렇게 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조립을 하냐가 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은 8개인데 천간의 글자는 10개가 있고 지지에는 글자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간의 10개와 12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재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행의 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활동성의 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인 이제 우리가 그 비겁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인성, 문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인데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4개씩 밖에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8개의 글자에다가 내가 돈이 좋다고 해서 나는 돈을 가지겠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재물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자리에는 관이나 식이나 비겁이나 인성이 들어올 자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명예가 좋다 해서 나한테 이렇게 명예를 많이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다른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자가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는 재도 필요하고 간도 필요하고 식도 필요하고
비겁도 필요하고 인성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주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서도 있어야 되고 학문도 있어야 되고 인간은 살아갈 때는 수많은 것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는 8개 밖에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그걸 버리지 않으면 다른 글자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재물을 너무 많이 탐하게 되면 다른 나머지 글자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재물을 버려야지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주팔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무엇인가 많다.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재물을 버려야 되고, 관성이 많으면 관을 버려야 되고, 비겁이 많으면 친구, 형제를 버려야 되고, 식상이 많으면 오히려 식상을 버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주가 좋은 사주는 재물도 적당히, 관도 적당히, 식도 적당히, 비겁도 적당히, 인성도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8글자 안에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글자가 엄청나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에서는 한쪽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안 좋아지는 것이, 이것이 사주의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돈이 많으면 돈 대신에 다른 나의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고, 내가 만약에 명예가 좋으면 명예로 인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다른 것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팔자는 골고루 들면은 사주가 굉장히 좋다, 목화토금수가 다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사주는 아주 평범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돈도, 그 다음에 명예도, 그 다음에 자식도, 주변 환경도 그냥 보통 어지간하게 별로 크게 문제없이 그렇게 사는 사주들은 목화토금수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는 사주이지만,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출세하거나 엄청나게 재산이 많거나 사회에서 출세를 하고 사회에서 이름나는 사주들은 오히려 이렇게 순생이 되는 사주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치우쳐져 있어서 그쪽으로는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을 하지만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 바로 사주팔자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는 오히려 굉장히 사주의 오행이 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아주 어려워 보이고 어느 오행이 어긋나 보이는 사주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역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사주에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에 행복을 느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이 갖춰야 될 어떤 행복과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역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런 배우자와 그럼 이제 부모와 이런 것은 이제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이것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간단하게 보는 방법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12운성이거든요. 12운성은 어떠한 배우자의 어떠한 성격을 만난다, 이 배우자가 어떻게 나한테 하느냐 하는 것은 제2의 문제고요. 이 배우자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하는 것은 12운성에다 대입을 하시면 이때도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인연법을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자를 대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이 배우자를 대입할 때 그 태어난 날에 바로 요 밑에 있는 자리가 이것이 이제 배우자의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일주로는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일주가 자기 이제 배우자 자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연월일시에 있는 이 자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게 이제 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은 이거는 이제 조상의 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은 부모의 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은 이제 배우자의 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방은 이제 자식의 이제 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간에 있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지지가 결국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러한 드러난 것이 땅에 어떤 글자를 가졌냐에 따라서 힘을 쓰기도 하고 힘을 못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에 있는 이 글자는 지지에 어느 글자가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 이 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주 가지고 사주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상담을 하시면서 응용을 해 보시면 어떤 경우는 맞지만 어떤 경우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일지에 있는 이 유금의 방은 이것은 배우자의 방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성격과 그 다음에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의 방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여기 월의 자리를 보고 이것을 대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떤가는 이 시의 자리를 보고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 하나 가지고 이 부모 자리도 보고 또 자식 자리도 보고 이 사람이 직장이 어떤지 재물이 어떤지 이 사람의 활동성이 어떤지를 전부 다 일지 하나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보시면 자, 정유이지만 이 사람 사주에서는 주변에 화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정유 하나 가지고 유금 하나 가지고 이 사주를 판단하게 되면 전체 사주에서는 판단력이 제대로 정확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거는 배우자다. 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월지는 이것은 부모의 자리다. 그 부모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을 대입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기 사주나 주변 사람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 보시면 그럼 일주로 대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모는 부모 자리에, 그 다음에 배우자는 배우자 자리에, 또 자식은 자식 자리에 대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마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어느 것이 적중률이 더 높은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의 그러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자,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의 그러면 부인이 누군지, 그럼 정화의 부인이니까 경금이 부인이겠죠. 그럼 이때는 이 경금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우자 자리 위에다가 이 사람의 부인인 정제를 대입했더니 이것은 제왕이 되죠. 제왕이 되니까 이 제왕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고집이 굉장히 센, 이것이 바로 배우자 자리에 제왕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만나는 배우자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이 남자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은 사주 전체를 분석해서 이 유금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이 부인은 비록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부인이라도 이 부인은 남편한테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걸록하고 제왕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만나는 배우자를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 자리는 어떤가? 이것도 우리가 12운성으로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 부모는 신금은 편재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그때 여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월자리에다가 아버지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신에서 미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신에서 미를 만나면 이게 쇠가 되거든요. 그럼 쇠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가 쇠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성격이 쇠에 해당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운성은 세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성향을 가진 것인지 성격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아버지가 지금 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쇠는 반환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쇠니까 활동성이 많지를 않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많지를 않으면서 누군가가 보좌를 해주는 이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렇게 반환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주변에 보호를 받고 굉장히 편안한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 지금 현재 아버지 운과 여기에 나타나는 이렇게 술미형살까지 여기다 같이 이렇게 가미하면 이 아버지 운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버지는 쇠궁에 앉아서 상당히 편안한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사주에서는 술중에 신금이 또 있죠. 술금에 신금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유는 요 금은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보시고 여기는 술 중에는 신금은 이것은 연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상 자리에 있어서 이것은 아버지로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때에 여기는 신금이 술미 형살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술미 형살에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게 쇠궁에 앉아서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떤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의 사주입니다. 물론 이때에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없는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간단하게 사주를 빨리빨리 보는 방법은 바로 이런 식으로 아버지 자리를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주론을 갖고 얘기할 때 아버지도 여기다 대입을 하고 부인도 대입을 하고 엄마도 대입을 하고 자식도 대입을 하고 이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모두 다 일주로 대입하는데 분명한 것은 사주는 이렇게 조상 자리, 월의 부모 자리,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 시의 자식 자리,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과연 부모가 어떤 분인지 여기에다 이걸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주가 달라지냐면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일자리에다가 이렇게 아버지인 이렇게 편제를 대입하면 이때 걸록이 되죠. 이게 걸록이 되면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고집이 세다. 아버지가 굉장히 튼튼하시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쇠죠. 그죠? 쇠니까 활동성이 많지를 않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에다 대입했을 때 아버지와 이렇게 월에다 대입했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월이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월의 월궁에 쉽게 해서 월지에 아버지를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엄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엄마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미자리가 이것이 엄마의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엄마인 간목을 올렸을 때 이 미는 무엇에 해당하느냐를 보면 이 엄마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갑이 미를 만나게 되면 이게 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엄마는 이게 묘를 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거를 보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 묘는 어떠한 성향이죠? 묘라는 것은 이것은 안으로 집어넣는다. 저장을 한다. 저축을 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실제로 이 주인공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를 아주 많이 하셔서 그래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주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럼 일주에다 대입을 하면 갑에다가 이렇게 유를 대입하겠죠. 그죠? 일주가 자기가 타고 났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쩌면 이게 태가 되거든요. 태가 되면은 이때는 엄마가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을 때는 이 사주 주인공의 엄마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 사주 주인공의 엄마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월자리에 부모를 대입하는데 이때는 이 지지가 노는 자리라 지지가 여기에서 천간이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아버지를 대입하고 편재인 아버지 대입하고 또 정인의 엄마를 대입하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이 부모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주를 월자리를 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부모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사주 전체를 파악할 필요 없이 이 월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만나는 부모의 모습이 아주 다른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운성을 가지고 이 주인공이 만나는 부인과 그 다음에 주인공이 만나는 아버지와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간단하게 보는 순간에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떤 부인을 만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또 이제 다른 재료가 있죠. 맨 처음에 썼던 이렇게 형충파해와 그 다음에 살성과 귀인성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그대로 이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석하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에 있는 이런 조상 자리와 그 다음에 월자리와 그 다음에 일자리와 시자리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냐? 천용에 보시면 자 임술 백호살이 있고 조상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조상 자리에 이렇게 술미 형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상 자리에 백호와 형살이 있으니까 이때는 조상 중에서는 비명 행사했거나 이때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상은 요즘에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주에서 백호살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살이 있을 때 특히 백호는 형살이 있을 때는 그 작용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르신 중에서 비명 행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요즘에는 잘 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자리에 지금 양인이 있고 압록이 있고 홍염이 있죠. 그럼 이것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해석을 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월자리에 양인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자수성가 했거나 또 압록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도와주는 것이 있어서 위기 순간에서도 항상 구제해준다. 그 다음에 또 홍염이 있으니까 월자리 홍염이 있으니까 약간은 끼는 타고 났겠구나 이렇게 월에 있는 것을 해석해 주면 되는데
요때 월자리는 이 본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부모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살이 있고 이렇게 홍염이 있고 이럴 때는 이것이 특히 이것이 정화가 있고 여기도 정화가 있고 사주에서 비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경우는 해석을 하는 방법이 사주에서 정정병 이렇게 비겁이 나란히 있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배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사주에서 이 천을기인이 배우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천을기인이 있으니까 배우자 자리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또 편제에 해당하는데 이때도 이것이 통변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변하는 방법이 이 사주에서 지금 관성은 힘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성이 땅에 있으니까 재물은 그런 대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겠구나. 그러니까 재성이 편재이기 때문에 돈이 들쑥날쑥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요 편재가 요 옆에서 토생금 하는 요런 형태인데 아주 이 사주가 묘한 게 토생금 하니까 식재로 돈을 만드는데 요 식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고 또 이 재성도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라 이 사람은 하늘에는 식재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식재가 보이는 이런 사주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한테 비밀스럽게 남한테 알려지지 않은 간판을 걸지 않고 돈을 버는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머리 써서 편재로 들쑥날쑥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거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천간에 재성이 나타나면 남이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내야 되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남이 한테 알려지는 돈이라면 지지에 있는 돈은 남한테 알려지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금융이라든지 돈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지지에 재성이 식재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도 실제로 편재성을 움직이면서 식재로 가는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일을 하는데 이때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쉽게 보는 방법이, 그래서 재성이 나타나 있는지 재성이 나타나 있지 않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사업을 바깥에서 남들한테 알려진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투기하고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지도 천간과 지지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사주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 쉽게 이것을 응용한다면 여기에 술미 형살이죠. 형살이 있으면서 토생금 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갖게 되면은 남이 싸움하는 쪽에서 돈을 버는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싸움하고 그 다음에 구설이 심한 곳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이때는 남이 망한 곳이나 경매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사주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미중에 화가 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주변이 엄청난 비겁이 엄청나게 이렇게 돈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속에서 돈을 건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경쟁자가 아주 많은 쪽에서 그 다음에 돈을 어떤 편재성을 가지고 투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주를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양을 보고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 보자마자 바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이거를 그냥 바로 보는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집이 세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양인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양인이 있죠. 또 이제 백호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형살이 있죠. 탕화살이 있죠. 요거 전체를 한꺼번에 전부 다 해서 이 사주의 성격을 얘기할 것 같으면 굉장히 다혈질이다. 그런데 이게 다혈질인데 이거를 막아주는 관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뜯어 말리지 못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성격은 이게 사주에서 나타나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 부모는 어떨까요? 자, 이게 부모하고 관계는 어떨까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쓰여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자, 부모에 이렇게 양인이 있죠. 부모 자리에 양인이 있으면은 이 사주는 자수성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격각살이 있죠. 이렇게 격각이 있으니까 부모하고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 뭔가 부모하고는 제대로 맞지 않는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사주에서 주인공이 나타나는 바코드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로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해외에서 공부를 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끝까지 완성하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격각살이 있고 이렇게 양인살이 부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부모하고 따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지금은 부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게 뭐죠? 이 사주에서 끝에 양인이, 그 다음에 탕화살이 눈에 띄죠. 그럼 이 사주는 결과적으로는 말년에는 어떤 양인이 겁재로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을 모아서 말년에는 자칫하면은 재산을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말년에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대운을 하나도 대입하지 않고도 이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운세가 좋을지, 언제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주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은 관성이 약하니까 이 사람은 직장생활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재성은 바깥에 드러나지 않고 밑에 지하에 있으니까 뭔가 바깥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깥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재물을 드러내게 되면, 재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주변에서 전부 다 뺏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묻어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는 천을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리는 양인이 있어서 부모 덕을 받으면 안 되고, 그래도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재성이 땅에 있고 이것이 천을 기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은 재복은 그런 데를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주에서 충이 있으면 충으로 해석하고 합이 있으면 합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귀인성이 있으면 귀인성, 그 다음에 사주에서 살성이 있으면 살성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사주를 놓고 이제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계속 연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면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요령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령만 아셔서 이것만 익숙해지시면 그야말로 사주를 딱 보자마자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실전 사주를 놓고 어떻게 대입하는지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